자, 4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 11번 임대차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임대차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인데요. 임차 기간은 두 번째 줄에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7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임차인 을이 그 건물 임대차인데 건물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세 번째 줄 끝에 2007년도 7월 1일부터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비품 그대로 두고 문 잠그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인도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차임 얼마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을의 항변은 뭐냐면 내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건 갑 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동시행 관계라는 거죠. 그런 주장이고 또 2007년 7월 1일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위 금원 상당의 지급 청구도 전부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거로 1번에 갑의 주장은 2007년도 7월 1일부터의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해야 된다. 결국 2007년 7월 1일부터 건물 인도일까지의 어떤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공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공제 주장, 공제의 항변이죠. 공제의 항변에 관한 결론과 이유다. 자, 그래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공제 부분을 한번 미리 개관을 해보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에 목적물 반환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뭐 부당이득이라든가 목적물 훼손 같은 손해배상금 이런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위 이제 정지 조건부 권리다. 그래서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발생은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 즉시 이행기에 도달을 하는데 액수의 확정은 임차 목적물 인도 시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목적물 반환시까지 임대차 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해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계약정으로 발생한 채권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담보적 효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결국에 이제 어떤 임대차와 관련된 자기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인의 우선 변제권 행사를 공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계와는 다르죠. 그래서 상계와의 차이점을 뭐 설명하시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공제의 항변을 하면 또 임차인은 그런 어떤 공제 채권이 어떤 변제 등으로 또 소멸했다라고 재항변을 또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또 임차 보증금 공제와 관련된 또 중요한 판례가 또 뒤에 나오는 판례인데 미리 보시면 차임채권,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갖는 차임채권이 있겠죠. 그런 차임채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던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차임채권을 공제할 수 있겠느냐. 그 임차보증금 반환 시에. 그랬을 때 당연 공제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담보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차임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목적물이 반환될 때 만약에 그때까지
그때까지 추심이 되지 않은 채로 잔존하고 있던 차임상당액도 당연히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종료 후 반환 시에 당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꾸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갖는 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그런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거나 또는 압류 전부가 되었다. 그랬을 때 공제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법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명령이 있어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그 피전부 채권으로 해서 전부 명령이 있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채권자죠.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를 받았다. 그렇다면은 전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는 임차인이고 제3채무자가 임대인이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죠.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에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까이잖아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판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 이제 그런 판례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아마 뒤에 사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467페이지에 자 우선 1번에 임대차 존속 중에 미지급 차임의 공제와 밑에 2번에 임대차 종료 후에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 관해서 나눠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괄호 1번에 우선 임대차가 종료되었느냐. 지금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 그 임대인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었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보증금은 그 담보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에 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그래서 그 담보할 때 이제 공제를 하죠. 공제를 하는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 그 담보적인 어떤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담보하느냐. 첫 번째 줄 판례에 차임 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그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요. 자, 장사가 안 돼서 2007년 7월 1일부터 건물을 문을 잠그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이죠. 따라서 그때 발생한 차임은 본인이 그 건물을 사용했나 사용하지 않았나와 무관하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5개월간의 차임은 당연 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임대차 종료 후에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도 1까지의 기간 동안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느냐, 부당이득이 성립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거로 이번에 판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실질적 이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없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법률상 원인이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줄 끝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긴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했어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금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목적물을 반환 거부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계속 점유하긴 했지만 지금 본래 임대차 계약상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부분은 없다. 따라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2007년 7월부터 5개월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당연 공제가 되지만 2007년 12월 1일부터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이득, 부당 이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게 답이고요. 양거로 이번에 아까 이제 본 판례인데, 자, 가항의 사례, 일항의 사례겠죠. 자, 을은 뭐냐면은 을이 임차인이죠. 자, 을이 2007년도 8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8, 9, 10 3개월간의 차임 채권인 소의 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해서 2007년 11월경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원은 추심권자인 병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즉 추심권자 병이라는 거는 임대인 갑의 채권자가 되겠죠. 그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갑의 공제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468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2번 판례죠. 그래서 그 보증금은 차임, 목적물 훼손 등등으로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액은 목적물 반환될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공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임 채권에 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어서 목적물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당연 공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추심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 결론 부분에 한 셋째 줄까지가 뭐 판례에 대한 어떤 그 판례를 찬성하는 평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에 압류 추심이 있었을 때 추심권자에게 어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그러니까 추심권자에게는 추심 권능만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추심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귀속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제 그러한 점에서 이제 판례 태도가 옳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 공제가 된다. 따라서 아까 을의 주장, 공제의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양거로 3번. 자,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07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그 지연손해금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보시면 우선 동시행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469페이지에 보시면 쌍방 채무는 아까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행의 어떤 효과는 존재 효과로서 이행지체 저지효가 있죠. 그런 것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임차인 을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을 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행지체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를 보시죠. 보시면 네, 네, 이 부분은 네, 2009년도 문제인데 뭐 사례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논술 같은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자, 갑은 2007년 3월 1일 날 피고로부터 X 건물을 기간 2년으로 임차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이네요. 피고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근데 이제 임차보증금 지급 여력이 없어서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을로부터 1,000만 원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4,000을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이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부분은 뭐냐면
그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원 목적을 반환할 때 뭐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등등 임대차 관계에 기해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이제 담보하고 그것을 공제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려고 어떤 그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이런 소비대차에 관한 채권 채무가 공제의 대상이 될 것이냐, 이것이 과연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의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별도의 약정을 했는데 갑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피고가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갑이 차용금 변제 못하면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공제의 약정을 했습니다. 이 공제의 약정의 효력이 이제 어떨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갑이 건물 임대차죠.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 중인 2007년 6월 1일 날 자기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4천만 원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고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이죠. 양수인이고 그에 대해서 피고는 지금 임대인이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가 되죠. 그 채무자는 갑과 원고에게 즉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451조에 이의 무보류 승낙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이제 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2007년도 10월 1일 날 영업부진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갑은 2008년도 1월 31일 날 이를 수령하고서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8년도 2월 29일 날 피고에게 X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자, 건물을 인도해 줬네요. 2007, 2008, 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원고라는 거는 임차보증금 양수인이죠. 그 원고가 피고, 임대인이면서 임차보증금 채권의 채무자에게 양수한 임차보증금 4천만 원 반환 청구를 하니까 피고인 임대인은 누구냐면은 그 임차인이 그 소비대차의 대주한테 차용금 변제를 안 해서 자기가 대신 변제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공제 약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제를 해야 된다. 따라서 3천만 원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항변을 하겠죠. 이러한 변제 주장이 사실로 인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임대인이 갑과 임차인인 갑과 임차보증금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승낙의 성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공제주장의 성질, 그리고 공제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피고는 임대인이죠. 추가로 주장이 입증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에 공제항변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자, 오른쪽에 서론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결국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법적으로 유효한 양도이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셋째 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한 승낙의 법적 성질과 효과가 문제가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만약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로 인해서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 양수인은 원고에게 채권 양도인 갑에 대한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그것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죠. 만약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공제 주장을 하고 있죠. 피고가. 그러니까 이 공제라는 것이 그 항변할 수 없다라는 그 항변에 해당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제 주장이 그 451조에 따라서 차단되는 항변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선 채권 양도가 유효하느냐. 결국에 임차보증금 그 임대차 존속 중에 양도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장래채권이죠. 그래서
우선 지명채권 양도에 있어서 지명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것은 당사자의 성질이나 의사표시에 따라 제한되죠. 근데 그 성질과 관련된 것이 장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2번에 채권 양도 유효성의 한 네 번째 줄에 판례는 자, 기본적 채권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서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가 되면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은 양도할 수 있는 장래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원고는 유효한 채권 양수인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그 대항 요건으로서의 승낙이죠. 이 승낙에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입니다. 자, 그래서 450조에 이제 대항 요건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451조 1항이죠. 자, 451조 1항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는데, 뭐 앞부분은 뭐 굉장히 긴데 이렇게 뭐 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습용으로 첫 번째 단락은 길게 서술이 돼 있고요. 자, 넘어가셔서 피고의 승낙은 별다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결국 451조 1항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해당한다라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승낙의 효력을 보시면요. 451조 1항이죠. 자,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때에는 채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항변 절단의 효과를 인정을 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피고의 공제의 주장이 이제 그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양거로 1번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공제해야 될 임차인의 채무의 법적 성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가 되는데 아까 1,000만 원 소비대차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용금을 임차인이 변제하지 못하면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채무가 차용금 채무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성질에 속하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공제해야 될 임차인의 채무의 법적 성질이다. 그런 부분은 그 네 번째 줄에 임대인은 임대차에서 생긴 연체차임 채무,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무 등이 공제된 나머지에 관하여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공제될 채무액만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 되어서 임대인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채권 양수인에게 양도인인 임차인에 대한 채무액만큼은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거로 2번에 자, 별도의 그 임대차 관계와 별도로 발생한 채무가 아까 1,000만 원 그 대여금 채권이죠. 그것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 약정에 따라서 공제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판례 전문을 이제 실어 놓은 부분인데요. 자, 결국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그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례가 아니라 그 어떤 원상복구, 그러니까 어떤 원상복구 비용은 당연 공제할 수 있는데 원상복구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그 임차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원상복구 이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어떤 청구 채권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 공제 대상이냐. 따라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그 승낙을 했어도 채무자인 임대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판례인데요. 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끝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채권 양도를 승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임차 목적물 개축하는 등으로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어떤 손해배상액에 성립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반환할 임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채권 양도를 승낙을 했어도 이 부분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담보적 효력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장래 목적물 반환 시에 원상복구 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 상당액의 어떤 손해배상액은 당연 공제가 되는데 원상복구 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차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라 약정에 따라서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다라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 공제가 아닙니다. 당연 공제가 아닌데, 자,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할 때 지금 약정을 했죠. 약정을 했는데 임대인이 이런 약정이 있다라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으면 451조 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면 별도 약정으로 정한 채무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채권은 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별도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로 승낙을 했다면은 당연 공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 공제가 아니라는 거는 채무자인 임대인은 그만큼 더 돈을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는 이유는 임대차 보증금이 그 담보하는 채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정된다고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별도의 원인, 어떤 약정에 따라서 발생한 채무라는 것은 결국에 그것은 채무자와 채권 양도인 간의 상대적인 사유에 불과한 거죠. 상대적인 사유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면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거를 공제하지 않고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은 이런 구상채무라는 거죠. 구상채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별도의 약정으로 부착된 당사자 간에만 상대적인 항변 사유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이 부분은 그렇죠. 이러한 항변으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갖추어서 항변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당연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피고가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 아까 451조 1항 얘기인데요. 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인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면 451조 1항을 보시면 네. 결국에 이제 451조 1항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양수인이 만약에 악이라든가 중과실인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양과로 이번에 판례의 태도는 이제 결국에 악의뿐 아니라 중과실도 이제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다. 즉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판례는 451조 1항의 어떤 규정 취지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은 그 양수 채권에 아무런 그 항변권도 부착되지 않았다라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승낙의 공신력을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공신력을 줘서 어떤 거래 안전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플러스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러한 공제 약정에 대해서 원고인 채권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다라는 것을 주장 입증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런 것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인 임대인은 채권 양수인에게 공제되지 않은 보증금 그대로 줘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러한 어떤 별도의 약정에 대해서 채권 양수인이 악이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공제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에 여기의 핵심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피담보 채무는 당연 공제되지만 그것이 별도의 약정에 기초한 것이라면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다면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걸 공제시키려면은 그 채권 양수인이 악이나 중과실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피고는 이에 더해서 2007년 10월 1일부터 X건물 인도시 2007년 10월 1일은 영업부진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 안 한 시기죠. 그때부터 건물 인도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상당액도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 보증금 법적 성질과 담보적 효력을 논하고 연체 차임 공제 주장과 상계와의 차이를 설명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74페이지에 임차보증금 법적 성질과 담보적 효력에 관한 일반론이고요. 론이고 쭉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예. 그래서 이제 맨 밑에 474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아까 그 판례였습니다. 그 보증금 채권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전보되었을 때 공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아까 왜 그랬냐면 이제 전부 명령이 있었을 때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무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전무명령의 효력이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인용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담보적 효력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압류 추심 명령이 있었어도 추심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차임 채권도 임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차임 채권에 관한 판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 채권도 당연 공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판례는 원상복구 비용 상당 손해액도 당연 공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순위에 우선적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담보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쭉 판례를 이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전에는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에 충당하느냐 아니냐는 임대인의 자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 중에 연체 차임이 있다.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까는 것은 임대인 자유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차 목적물 인도할 의무와 공제하고 남은 그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그냥 쭉 이제 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와의 차이점, 상계와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476페이지를 보시죠. 양괄호 2번의 상계와의 차이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와의 차이점은 뭐냐? 자, 상계는 상계 적상이 있어야 되죠. 상계의 대상이 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종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자동 채권 이행기가 도래하고 상계가 허용된 채권이어야 되고,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에서는 그런 상계 적상은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공제 항변은 성질상 서로 금전 채권으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상계 적상과 비슷한 요건 충족이 되어야 되지만 엄밀하게는 법적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상계는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이 금전 채권이기만 하면 상계 금지 채권을 제외하고 어떠한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매대금 채권과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도 다 상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보증금 공제라는 것은 임대차에 관해서 생긴 채권, 즉 연체 차임이나 연체이자, 결국에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임차 목적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런 부분이죠. 그에 관해서 아까 원상복구에 관한 손해배상 비용 같은 것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지만, 원상복구에 관한 보증금 비용, 그 보증금 청구 채권 이런 것은 별도의 약정이기 때문에 당연 공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라면, 피담보 채무라면은 당연 공제가 되지만, 아까 이제 소비대차에 관한 구상금 채무 이런 것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피담보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공제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만 공제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어떤 제3자와의 관계에서 상계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순위의 압류채권자가 있을 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 기준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제항변은 담보권적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담보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압류 추심 전부가 있었어도 임대인의 공제항변에 대항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2010년도 법무사 문제 1번만 간단하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 소유 X주택에 대해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2008년 10월 10일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근데 2008년도 8월 1일 날 A은행 명의로 1순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게 2008년 10월 10일이니까 그 갑의 임대차는 순위상 1번 근저당권과 2번 근저당권 사이에 있는 거죠. 그 후에 을이 차용한 돈 갚지 않으니까 2번 근저당권자 B가 경매 신청을 하고 병이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을 상대로 병이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아까 순위를 봤듯이, 자, 우선 2008년도 10월 10일 날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했으니까 2008년도 10월 11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8월 1일 날 1순위 근저당권, 10월 15일 날 2순위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그 우열을 보면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2순위 근저당권, 즉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이 됐지만 그로 인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죠. 그런 경우라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넘어가시면 뒤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경락에는 그 주임법 3조에서 말하는 법정 승계로서의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위 사례에서 X주택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병이 2010년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 채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결국에 대항력 갖춘 이후에 이전된 거네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약정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0년 9월 15일 날 을과 병에게, 즉 그 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을 물으면서 반환 거부하고 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29일 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출을 했네요. 그러면은 전출을 하면은 대항력권이 소멸하는데, 문제는 지금 임차기간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법정 승계가 이루어졌고 2010년 10월 29일이면은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제 이전을 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임차보증금 그 반환 채무가 소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출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47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대항력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승계 문제가 나오죠. 양과로 2번에 지위승계, 주임법 3조 사항이죠. 거기서 자, 지위승계 규정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승계가 된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우선하는 다른 권리, 사안에서는 뭐 1번 근저당권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 양수인의 지위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고 있죠. 자, 그렇다. 그래서 결국에 병이 양도인으로서의 지위를 법정 승계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은 이탈을 한 것이고 병이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갑이 10월 29일 날 주민등록 이전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존속 요건이라는 것이 양괄호 1번의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양괄호 2번에, 자, 그러면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항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법정 승계가 되었을 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었다. 그런 이후에 그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은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괄호 1번의 판례와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그리고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대항력의 한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주택이 인도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동시에 항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93-36615 판례는 좀 그 일반적인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라는 것과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